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저희 삶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숨 막히는 정적 속. 그 한마디가 식탁 위로 차갑게 떨어졌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내 손이 멈칫했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내게 닿지 않았고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깨달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한 공기는 그들의 솔직한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낯선 벽이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알이 툭 하고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날은 남편 기일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정갈한 음식들을 차렸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그랬듯 손수 제사상을 준비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남편의 따스한 온기를 잊지 못했다. 그래서 매년 기일이 되면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며 그를 추억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의 제사상은 유난히 외로웠다. 아들 민호는 퇴근 후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 수지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핑계로 서둘러 식사를 마치려 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제사상에 닿지 않았고 그저 의무적으로 차려진 식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남편의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저희도 빠듯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와 같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완벽한 가정에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얹혀 사는 존재, 혹은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짐이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의 미소는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후 나는 내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방은 아들 부부가 마련해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존재해야 했고 그들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남편과 나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다. 풋풋했던 연애 시절, 결혼식 날의 설렘,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해했던 순간들. 나는 앨범을 넘기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남편은 나에게 항상 말했다. 영희 씨, 당신은 내 삶의 전부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영희 여사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서울은행의 장선호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저희가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래전에 고 장재훈님의 명의로 만들어진 연금 펀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되어서요. 여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들리자 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남편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무슨 연금 펀드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남편이 그런 걸 만들었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네네.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당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번 주 안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멍하니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나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었다는 사실에 나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1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이 나에게 남겨준 것은 대체 무엇일까? 나는 그날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이제 나에게는 닿지 않았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은행에 가기 위해 며느리 수진에게 차를 부탁했다. 수진은 내 요청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의 바쁜 일정을 핑계로 택시를 타고 가라며 카드를 건넸다. 나는 조용히 카드를 받아들고 집을 나섰다. 낯선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라면 그는 나를 위해 기꺼이 차를 운전해 주었을 것이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다정한 눈빛이 그리웠다. 택시는 익숙한 서울 변두리 풍경을 지나쳤다. 나의 옛집이 있던 동네였다. 낡은 상가 건물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작은 집들. 그 모든 풍경이 나의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다. 좁고 허름했지만 그곳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다. 나는 그곳에서 새 아이를 낳아 키웠고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을 만들었다. 나는 문득 옛집의 작은 부엌을 떠올렸다. 좁고 어두웠지만 그곳은 나의 삶의 전부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3개를 싸고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나는 행복했다. 내가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특히 남편은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그는 항상 된장찌개를 먹을 때마다 영희 씨,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 맛은 그 어떤 식당에서도 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다. 이제 그 부엌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개발로 인해 그곳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큰아들 민호는 늘 밥그릇을 싹싹 비웠고 둘째 아들 민주는 밥투정을 하다가도 내가 해준 계란말이를 보면 눈을 반짝였다. 막내딸 수아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었다.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그들의 학비를 마련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노력했다. 내가 굶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었고 내가 낡은 옷을 입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입히고 싶었다. 나의 삶은 오직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었고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조각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했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나는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의 걸림돌이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은행에 도착했다는 운전사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은행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장선호 대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 여사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선호 대리는 내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었다. 그는 내 앞에 서류 봉투를 하나 놓았다. 봉투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복잡한 용어들과 알 수 없는 숫자들. 나는 서류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여사님, 이 서류들은 남편분께서 남겨주신 재산에 관한 서류들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오래전에 이 부동산 펀드를 만드셨습니다.
당시에는 이 동네가 이렇게 재개발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운 좋게도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펀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장선호 대리는 내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류에 적힌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230억 원. 나는 그 숫자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남편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재산을 남겨주었다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여사님, 남편분께서 이 펀드를 여사님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직접 이 돈을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는 혹시나 나중에 여사님께서 외로워지실 때를 대비해서 이 돈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나는 장선호 대리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이 나를 위해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는 내가 나중에 혼자 남겨질 때를 대비해서 이 돈을 남겨주었다. 남편은 내게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남겨준 것이었다. 나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선호 대리는 나에게 말했다. 여사님,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남편분께서 여사님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남편분의 뜻대로 여사님의 행복을 위해 쓰십시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나의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 가슴 속에는 기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230억 원. 이 돈으로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돈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을 가져다 줄까? 나는 이 돈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야 할까? 아니, 남편은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나는 남편의 유언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왜 남편은 왜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가슴 속에는 남편이 남겨준 230억 원과 함께 남편이 남겨준 미스터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지만 그 시작이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이제 나에게는 닿지 않았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2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 나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는 이 돈을 숨기기로 했다. 나는 이 돈을 숨기고 내가 가난한 노인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나는 나의 빈곤을 이용해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과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재산을 탐내는가? 나는 그 답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은행에 다시 가서 모든 재산을 비밀 계좌로 옮겼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말인데 잠시 나갔다 올게. 옛날 친구 집에서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아. 수진은 나의 말에 미묘한 안도감을 보였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도 친구분들 만나시고 쉬시는 게 좋죠. 나는 그녀의 말에서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겨준 230억 원에 관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나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을 시험할 것이다. 나는 이 시험을 통해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나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그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시작했다. 나는 이 시험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며느리 수지는 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미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시선을 외면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익숙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에게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나의 보금자리였던 아들 부부의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나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들, 값비싼 외제차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나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버스는 둘째 아들 민준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다. 민준은 내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쁘고 무뚝뚝했다. 나는 그의 바쁜 목소리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민준아, 엄마가 집을 떠나서 말이야. 잠시 너희 집에서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아. 나의 말에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내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지금 집이 좀 복잡해서요. 아내도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도 빠듯해서요. 어머니가 계시기엔 좀 불편하실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민호와 수진의 말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완벽한 가정에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얹혀 사는 존재, 혹은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짐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가 바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막내딸 수아가 사는 동네로 향했다. 수아의 집은 둘째 아들 민준의 집과는 전혀 달랐다.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에 있는 반지하 빌라였다. 나는 수아의 집 앞에 도착하자 잠시 망설였다. 이런 허름한 집에서 사는 딸에게 내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수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수아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이러고 계세요? 왜 가방 하나만 들고 오셨어요? 혹시 오빠네랑 무슨 일 있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걱정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아니야, 수아야. 그냥 엄마가 혼자 있고 싶어서 말이야. 잠시 너희 집에서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수아는 나의 낡은 가방을 들고 나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엄마, 일단 들어오세요. 여기가 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수아의 말에 나의 가슴은 뭉클했다. 그녀는 나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다. 수아의 집은 예상했던 대로 좁고 허름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에는 습기가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곳은 나의 집이었다. 나의 딸이 살고 있는 집. 나는 이 집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아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나는 차를 마시며 수에게 물었다. 수아야, 너희는 왜 이런 곳에서 살아? 오빠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의 말에 수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재 씨도 공장에서 열심히 다시 일하고 있고, 저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수아는 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그녀의 어려움을 절감해야 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수아야, 괜찮아. 그날 저녁, 수아의 남편 성재 씨가 공장에서 퇴근했다. 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아서 죄송해요. 성재 씨는 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했다. 그는 나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날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보다 사위에게서 더 큰 사랑을 받았다. 나는 수아의 집에서 이틀을 보냈다. 이틀 동안 나는 수아와 성재 씨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고, 나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셋째 날 아침, 나는 수에게 말했다. 수아야, 엄마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너희가 힘들어하는 걸 엄마가 다 알아. 나의 말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엄마가 계셔서 정말 좋아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수아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아니야, 수아야, 엄마가 이해해. 너희도 힘든데. 엄마까지 있으면 더 힘들잖아. 엄마가 다른 곳을 알아볼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달랬다. 나는 수아의 집을 나섰다. 수아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아야,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수아의 집을 나섰다. 수아는 현관문 앞에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남편이 남겨준 2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 나는 이 돈으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돈으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 김영희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낡은 버스는 덜컹거리며 막내딸 수아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꿉꿉한 냄새와 함께 낡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 단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나는 수아의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다. 좁고 허름한 골목길 양옆으로는 오래된 가게들과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모든 풍경이 나의 옛집이 있던 동네와 닮아 있었다. 나는 낯설지 않은 그 풍경 속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수아의 집은 반지하 빌라였다. 철문이 녹슬어 있었고 계단 옆으로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나의 행사액은 초라했고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은 영락없는 가난한 노인이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수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아는 이미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녀의 삶에 더 큰 짐을 얹어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수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수아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안았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길은 다정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 왜 이러고 계세요? 왜 가방 하나만 들고 오셨어요? 혹시 오빠네랑 무슨 일 있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걱정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수아야. 그냥 엄마가 혼자 있고 싶어서 말이야. 잠시 너희 집에서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아서.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수아는 나의 낡은 가방을 들고 나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엄마, 일단 들어오세요. 여기가 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수아의 말에 나의 가슴은 뭉클했다. 그녀는 나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다. 수아의 집은 예상했던 대로 좁고 허름했다. 거실 겸 부엌이 전부였고 곰팡이 냄새가 났으며 벽에는 습기가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곳은 나의 집이었다. 나의 딸이 살고 있는 집. 나는 이 집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아는 내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나는 차를 마시며 수에게 물었다. 수아야, 너희는 왜 이런 곳에서 살아? 오빠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의 말에 수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재 씨도 공장에서 열심히 좀 일하고 있고, 저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수아는 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그녀의 어려움을 절감해야 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수아야, 괜찮아.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수아는 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내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그날 저녁, 수아의 남편 성재 씨가 공장에서 퇴근했다. 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아서 죄송해요. 성재 씨는 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했다. 그는 나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날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보다 사위에게서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성재 씨는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왔는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나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어머님, 많이 드세요. 따님이 어머님 오신다고 이것저것 준비했네요.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 나는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밥이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수아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수아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제가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제야 수아가 내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보았다. 수아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걱정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휴대폰을 꺼놔서 몰랐어. 나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아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혹시 오빠들이랑 형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오니까 혹시 기분 나빠하셨어요? 나는 수아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오빠들의 냉정한 태도를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수아야. 그냥 엄마가 혼자 있고 싶어서 온 거야. 나는 수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녀의 착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수아의 집에서 잠을 잤다. 좁고 허름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지만 그날 밤은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희 씨,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요. 당신에게는 수아가 있잖아. 나는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아의 집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바로 작은 베란다에 있는 작은 화분들이었다. 좁은 베란다였지만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꽃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화분들을 보며 깜짝 놀랐다. 나는 그 화분들 속에서 나의 옛 추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나는 꽃과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작은 화분에 온갖 종류의 꽃씨를 심고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취미는 잊혀져 갔다. 나는 나의 삶의 전부를 가족을 위해 바쳤고 나의 꿈과 희망은 잊혀져 갔다. 나는 수에게 물었다. 수아야, 네오도 꽃 키우는 것을 좋아했니? 수아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엄마가 옛날에 키우시던 꽃들을 보고 저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옛날에 꽃 키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기억해요. 엄마는 항상 꽃을 보며 웃으셨잖아요. 나는 수아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수아가 나의 취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키우느라 너의 꿈과 희망을 잊고 살았네.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아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남편이 남겨준 2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 나는 이 돈으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돈으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 김영희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수아의 반지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마치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고향 같았다. 좁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온기와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수아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웃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미소는 나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나는 수아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남편은 항상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그 맛은 수아가 끓여준 된장찌개와 닮아 있었다. 정성을 다해 끓인 따뜻한 된장찌개. 나는 그 맛에서 남편의 사랑을 다시금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성재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우리는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좁은 식탁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남편과 나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다. 풋풋했던 연애 시절, 결혼식 날의 설렘,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해했던 순간들. 나는 앨범을 넘기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 수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뭐 보세요? 수아는 나의 옆에 앉아 앨범을 함께 보았다. 앨범 속 젊은 시절의 나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을 보며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와, 엄마, 아빠 정말 멋있다. 엄마도 정말 예쁘시고요. 그때는 두 분 다 정말 젊고 행복해 보이네요. 수아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랬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너희를 키우느라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단다. 나는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남편과 내가 한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남자는 화가처럼 보였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는 분이세요? 수아는 그 사진을 보고 내게 물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이 사진에는 남편이 내게만 간직하라고 했던 비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비밀을 수에게 이야기해도 될지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수아의 맑고 순수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다. 수아야, 이 사진에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한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단다. 나는 수에게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가 사업을 시작할 무렵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 너희를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젊은 화가를 만났단다. 그 화가는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렸지만 가난해서 붓과 물감을 살 돈도 없었어. 아빠는 그 화가의 재능을 보고 안타까워했지. 아빠는 그 화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돈과 재료를 사주고 밥도 사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단다. 아빠는 그 화객의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 그저 그의 재능이 빛을 보기를 바랐을 뿐이지. 그 화가는 아빠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아빠에게 이 그림을 선물로 주었단다. 나는 앨범 속에 있던 작은 그림 한 장을 꺼내 수에게 보여주었다. 그 그림은 남편과 나의 초상화였다. 서툴지만 화가의 진심이 담겨 있는 따뜻한 그림이었다. 와,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니. 수아는 그림을 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수아의 눈빛에서 그녀가 진심으로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수에게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려주고 싶었다. 남편은 내게 2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남겨주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었다. 나는 수에게 남편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고 싶었다. 나는 수에게 말했다. 수아야, 아빠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단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야. 아빠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단다. 나의 말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고개 끄덕임 속에서 그녀가 나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날 밤 수아의 따뜻한 품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남편의 온기를 느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남편이 남겨준 2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 나는 이 돈으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돈으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 김영희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수아의 집에서 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화와 따뜻함을 누렸다. 며칠이 지나자 내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멍하니 앉아있던 시간이 줄어들었다. 나는 수아와 함께 시장에 가 신선한 재료를 사와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작은 화분에 심을 꽃씨를 고르며 즐거워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었다. 수아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나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수아의 남편 성재 씨가 받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 큰형님이세요.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민호는 내게 전화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차가웠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집을 나가서 연락도 안 하세요? 나는 민호의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짜증과 분노를 느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엄마는 수아네 집에 있어. 무슨 일이라도 있니? 무슨 일이요?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수아네 같은 곳에 가 계시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수아네 집 주소 알려주세요. 나는 민호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수아네 같은 곳이라는 말은 그들의 눈에 수아의 집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곳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는 민호에게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내 민준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의 목소리 또한 짜증으로 가득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수아네 집에 가 계세요? 저희 얼굴에 먹칠하고 싶으세요? 나는 민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들의 눈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그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자존심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민호와 민준 그리고 며느리 수진과 지현이 수아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좁고 허름한 수아의 집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어머니,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지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희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수아는 당황하며 오빠들을 말리려 했지만 그들은 수아의 말을 무시했다. 수아야, 네오는 왜 엄마를 이런 곳으로 모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람을 모실 생각을 해? 지연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민호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저희랑 같이 가셔야 해요. 그들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보고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잔인함에 숨이 막혔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내 대한 사랑이나 존경 따위는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나를 귀찮은 짐으로 여기는 마음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냉정한 눈빛 속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해야 했다. 그때 나는 남편이 나에게 남겨준 230억 원에 관한 서류를 떠올렸다.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들처럼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이내 생각을 바꾸었다. 이 돈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돈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이 돈으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 돈으로 나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했다. 민호야, 민준아, 너희가 알아본 곳은 어딘지 몰라도 나는 너희가 알아본 곳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의 말에 그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내가 순순히 따라와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 너희가 나를 위해 뭘 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고 있고 나는 그들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사랑과 위선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날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수아가 있었고 나에게는 남편이 남겨준 2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민호야, 변호사 불러. 나의 말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 알아본 곳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러기 위해 나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할 거야. 나의 말에 민호와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당혹감과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짐으로 여겼지만 내가 그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그런 비열한 기대를 짓밟아주고 싶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영희입니다. 지금 바로 수아네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수아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민호와 민주는 나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며느리 수진과 지현은 서로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내가 정말로 재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다. 변호사는 30분 만에 도착했다. 그는 나와 남편의 오랜 지인이었다. 그는 나의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하셔서 놀랐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부터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을 막내딸 수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나의 말에 민호와 민주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제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깨달았다. 민호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랑 민준이도 있는데 왜 수아한테만 재산을 물려줘요? 장난 아니야. 민호야, 나는 지금 진지해. 너희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의 말에 민호는 분노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도 엄마한테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민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격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너희는 엄마를 짐으로 여겼잖아. 너희는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잖아. 그런 너희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는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며느리 지연이 내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본 거예요. 나는 지현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지현아, 너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곳으로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너희는 그저 나를 귀찮은 짐으로 여겼을 뿐이야. 나는 지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현은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수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230억 원을 포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수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나의 말에 민호와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제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깨달았다. 230억 원. 그들은 그 엄청난 금액에 눈이 멀었다. 엄마, 230억 원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민준아, 정말이야. 아빠가 너희에게 남겨준 게 아니라 내게 남겨준 거야. 아빠는 너희가 나중에 엄마를 버릴까봐 걱정했지 않나 봐. 그래서 내게 이 돈을 남겨준 거야. 나의 말에 민호와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나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리려고 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재산을 저희에게도 조금만 나눠주세요. 나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해 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 김영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나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호와 민주는 나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지만 나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했다. 나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유언장이 작성되는 동안 좁은 반지하 집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민호와 민준, 그리고 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잃어버린 230억 원을 향한 집착을 보았다. 변호사는 나의 단호한 태도에 묵묵히 서류를 정리했고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여사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따님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민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수아가 뭐를 했다고 모든 재산을 수아한테 다 줘요. 저희는 엄마 아들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뻔뻔함에 허수음이 나왔다. 너희는 내가 짐이 되기 싫어서 집을 떠났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잖아. 너희는 내가 23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나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겼잖아. 그런 너희에게 내가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니? 나의 단호한 말에 민호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며느리 수지는 내게 다가와 애원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저희와 함께 살아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잘 살게요. 나는 수진의 말에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내게 필요한 건 돈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잖아. 너희의 거짓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통하지 않아.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나 김영희로 살아가고 싶어.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내 대한 존경이나 사랑 따위는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나를 향한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나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좁은 반지하 집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수아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계셔서 저는 좋아요. 돈 같은 건 없어도 돼요. 나는 수아의 따뜻한 손을 잡고 말했다. 수아야, 이제 우리는 이 집을 떠날 거야. 엄마가 너희를 위해 좋은 집을 사줄게. 그리고 우리 함께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며 살자. 수아는 나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수아야,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 살 거야.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어줄게. 며칠 후 우리는 수아가 살던 반지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새로 이사한 집은 넓고 따뜻했으며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나는 그 정원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는 항상 나에게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정원에서 남편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후 나는 수아와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우리는 꽃씨를 심고 흙을 만지고 물을 주었다. 나는 흙을 만지는 나의 손에서 나의 옛 추억을 발견했다. 어렸을 적 나는 꽃과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 작은 화분들 속에서 나의 꿈과 희망을 키웠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꿈과 희망은 잊혀져 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시 나의 꿈을 찾았다. 나는 수아와 함께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며 웃었다. 수아는 나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나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수아의 눈빛에서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 김영희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그날 남편이 내게 남겨준 230억 원보다 더 큰 재산을 발견했다. 바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딸 수아와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나는 그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마치 꿈만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정원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나는 꽃들에게 말을 걸고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웃었다. 나의 손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나의 마음은 깨끗하고 행복했다. 수아와 성재 씨도 나와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우리는 함께 땀을 흘리며 웃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정원을 가꾸던 나는 예전처럼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때 수아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혹시 힘들면 제가 할게요. 엄마는 이제 쉬세요. 나는 수아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수아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너무 행복해. 엄마는 이 정원에서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너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어. 나는 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수아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수에게 말했다. 수아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거야. 엄마는 이제 나 김영희로 살아가고 싶어. 엄마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거야. 수아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저도 엄마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사셔야죠. 저는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나는 수아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수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다. 민호와 민준이었다. 그들은 며칠 전의 일 때문인지 나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리려고 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재산을 저희에게도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들은 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니? 너희가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니? 나는 민호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너희가 내게 필요한 건 돈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잖아. 너희의 거짓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통하지 않아.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나 김영희로 살아가고 싶어.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내 대한 존경이나 사랑 따위는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나를 향한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나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좁은 반지하 집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수아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계셔서 저는 좋아요. 돈 같은 건 없어도 돼요. 나는 수아의 따뜻한 손을 잡고 말했다. 수아야, 이제 우리는 이 집을 떠날 거야.
엄마가 너희를 위해 좋은 집을 사줄게. 그리고 우리 함께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며 살자. 수아는 나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수아야,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 살 거야.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어줄게.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마치 꿈만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정원에는 내가 심은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수아와 성재 씨도 나와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우리는 함께 땀을 흘리며 웃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 김영희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그날 남편이 내게 남겨준 230억 원보다 더 큰 재산을 발견했다. 바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딸 수아와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나는 그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나는 수에게 말했다. 수아야,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 살 거야.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어줄게. 수아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사셔야죠. 저는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나는 수아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수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그날 남편이 나에게 남겨준 230억 원보다 더 큰 재산을 발견했다. 바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딸 수아와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나는 그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수아와 성재 씨는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들의 아이는 나의 정원에서 뛰어놀며 웃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다. 어느 날 나는 우체통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의 발신인은 민호와 민준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내가 떠난 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돈 때문에 나를 버리려 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쫓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내게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들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편지를 불태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그날 남편이 내게 남겨준 230억 원보다 더 큰 재산을 발견했다. 바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딸 수아와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나는 그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셨다.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그날 남편이 내게 남겨준 230억 원보다 더 큰 재산을 발견했다. 바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딸 수아와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나는 그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